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2교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 영상은 보고 또 보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가 라고 했더니 우리 다음 주에 시행하는 중간고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1주부터 7주차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전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보시면은 조금 더 내가 중간고사에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준을 대고 문제를 출제하고자 합니다. 지식을 하나 더 아는 것보다 지식을 활용해서 기술을 쓸 수 있고 지식을 활용해서 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 알림이 시간에서는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혹은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학습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필요에 따라서 앞에 있는 1주차부터 7주차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시험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요. 지식보다는 기술, 지식보다는 태도에 중심을 두는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는 것은 객관식보다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술형, 문제 해결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문제는 4문제 중에서 3문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유형식으로 작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택 3문제형, 4문제 중에서 자신 있는 3문제의 문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문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기술로 연결해서 내 생활의 습관까지도 보일 수 있도록, 변화되는 습관까지도 보일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학습했는지 학습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주부터 7주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이 우리가 화폐가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진짜 돈일까요? 가짜 돈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이것을 이야기 나누면서 은행의 시초가 되었던 금보관, 그리고 금보관 증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금본위 제도와 금본위 제도가 중단되면서 화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 금리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지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정하고 나면 나중에 은행에서도 금리들이 정해지게 되고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금리를 정했는지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다 금리의 종류는 어떤 것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가 불황일 때는 금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금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학습을 했었죠. 이러한 크게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생활에 도입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중간고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도 가계 경제를 잘 다독일 수 있는, 잘 단단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다져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간략하게 이 5가지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시간에 정리를 하겠지만 이것만으로 시험 준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책을 찾는다든지 인터넷을 찾아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에 저와 함께 했던 수업 중에서 1강부터 7강까지의 수업을 다시 돌려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같이 공유를 해봅니다. 먼저 화폐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화폐가 역사 속에서 화폐가 되기 위해서 물물 교환이 먼저 이루어지고 물물 교환이 불편했던지라 물품 화폐로 화폐가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물품 화폐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용이하지 않고 상하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 화폐로 화폐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속화폐를 집에다 놓고 있으려고 하니 분실의 위험도 있고요. 거기에다 들고 다니고자 하니 굉장히 위험한 부분, 혹은 금을 가지고 나누어서 돈의 그 단위를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조금 더 사용하기 쉬운 주조화폐, 그러니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동전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동전을 또 많이 주머니에 그렁그렁 차서 들고 다니니 굉장히 무거웠죠.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졌나요? 종이화폐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물교환, 하다 보니까 물물교환으로 인해서 내가 없는 잉여 생산물을, 내가 남는 잉여 생산물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내가 없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교환하는 것이 불편하니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물건을 대신할 수 있는 화폐의 단위를 만든 것이 바로 물품화폐이고요. 이 물품화폐를 사용하다 보니 훼손에 따라서 물품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금속화폐를 활용하게 되고요. 금과 은은 보관은 뛰어나나 이것이 분실의 위험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주조화폐는 무거움 때문에 오래 사용이 되고 훼손되는 것은 드물 수 있으나 굉장히 무거워서 많은 단위의 돈을, 큰 단위의 돈을 들고 다니기는 어려워서 종이화폐로 바뀌었고요. 종이화폐는 또 뭘로 바뀌었나요? 우리 학생들 지갑 속에 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바뀌었고요. 그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또 어디로 들어갔나요? 휴대폰 속에 삼성페이, LG페이, 페이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는 가상화폐, 코인 경제학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폐는 우리들의 편리함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보다 나은 편리함을 위해서 화폐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화폐의 발전 속에서 이 가상화폐는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가? 가상화폐가 진짜 돈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화폐는 진짜 돈이 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종이화폐까지가 진짜 돈이 될까? 혹은 진짜 돈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품화폐, 금속화폐, 주조화폐, 종이화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비트코인까지 이 중에서 과연 진짜는 있을까요? 자, 진짜가 있을까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본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금본위 제도가 발생이 된 이유를 살짝 다시 한번 우리 2주차인가 1주차의 영상을 돌려보면 우리 학생들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금 1온서를 35달러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금본위 제도를 만들어냈고요. 금을 가지고 가면 무엇으로 바꾸어 줍니까? 그 달러를 가지고 가면 무엇으로 바꾸어 줍니까? 그렇죠. 금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언제든지 금을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가면 위쪽에 있는 것은 은 보관 증서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금 보관 증서입니다. 은 보관 증서나 금 보관 증서를 가지고 가면 약속된 금이나 은으로 달러에서 바꾸어 줬던 거기 때문에 금을 들고 다니고 은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러한 교환 증서가 조금 편했죠. 이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금본위 제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 보유량이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 본인들의 패권 국가의 마음이 점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우리 무역 적자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선 우리 금본위 제도 중지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바로 아래쪽에 있는 1달러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1달러를 그 이후로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우리는요. 이것도 종이화폐로 사용했지만 종이화폐는 무엇으로 바꿔줬습니까?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금본위 제도가 중단이 됨으로 해서 금이
화폐의 가치를 상실했고요. 이 달러가, 종이가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일까요?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일까요? 역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금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금을 가지고 가면 약속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달러가 됐든 우리나라의 원화가 됐든 금의 가치만큼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러도 마찬가지도 우리나라의 달러를 가지고 가면 그 달러를 우리나라의 화폐의 가치로 원화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환율의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제하고 그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돈은 정말로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이 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신용, 우리나라의 원화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용, 우리나라의 원화가 국제적인 가치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돈은 진짜가 맞나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정리를 해보고요. 만약에 나는 원화를 많이 가지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원화. 나는 달러가 진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러. 나는 진짜 금이 진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후에 우리가 학습했던 경기 불안과 경기 호황에 따라서 가치들이 모두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세계 경제, 세계 사회, 정치 문제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그 당시에 높은 가치로 내 돈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살짝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다루었던 과업이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금리와 가치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명목금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내 월급이 1.5% 올랐습니다. 명목금리입니다. 전년도보다 내 급여가 1.5% 올랐습니다. 급여가 분명히 인상했죠. 어느 정도요? 1.5%요. 그런데 물건을 사려고 하니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모두 다 2%가 인상되었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2%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급여가 오른 것이 맞을까요? 라는 것이 금리와 가치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살펴보면 명목금리, 급여는 1.5% 인상이 되었는데 물가 상승률은 2%이다. 그렇다고 하면 내 급여는 실질적으로 인상된 것이 아니라 인하된 것이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0.5%에 해당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퍼센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까지도 같이 고려해보자 라는 것이 금리와 가치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명목금리가 몇 %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몇 %입니다. 라는 것을 잘 들어두시고요. 명목금리를 은행에 우리가 예금금리, 그러니 내가 은행에 저축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정확하게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이 역시도 명목금리죠. 그런데 당해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몇 % 인상이 되었는지 살펴본다면 그 역시도 물가 상승률이 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높다라고 하면 나는 은행에 돈을 맡기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돈을 주고 이자를 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금리와 가치 부분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금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금리의 종류에는요. 예금금리, 대출금리,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리, 예금금리, 그리고 대출금리, 은행에 대출을 하고 와서 주는 이자, 대출금리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높다, 낮다? 높습니다. 그래서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왜 은행은 예금과 대출의 차이, 예대 마진을 가지고 은행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맡긴 돈을 가지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더 많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차액이 은행의 수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대 마진이 하나의 은행 수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보다 대출 금리가 높다더라 라는 것은 기본 상식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인지 라고 살펴봤더니 보험회사들은 현재 무엇을 많이 사용하냐면 변동금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보험 상품을 하나 가입을 하려고 하면 보험 상품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금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리가 최저금리, 이 보험 상품에서 최저로 이 정도 금리는 보증해 드립니다. 최저 보증 이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CD 금리에 따라서 변동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변동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은행 상품으로 넘어와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은행 상품에서는요. 대출 상품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뉘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약속된 고정된 금리, 고정된 이자를 매달 똑같이 내겠습니다. 동일한 이율로 만기일까지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정금리이고요. 변동금리는 은행의 상황에 따라서 세계경제은행의 상황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되면 그 기준금리에서 은행의 시장금리와 나머지 금리를 더하기 빼기 해서 은행 자체적으로 정한 변동금리. 하지만 이 역시도 미리 공시된 금리에 따라서 변동된 금리를 납부할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이자를 많이 내셔야 되고요. 시장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자를 적게 내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변동금리입니다. 자, 또다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리에 시장의 상황을 더해서 이 금리보다 은행에서 은행의 운용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기준금리보다 높은 시장금리가 우리가 흔히들 은행의 예금,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전 세계의 시장 경제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 정도의 금리를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리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연말에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장기금리는요. 장기간 동안 이 금리를 활용하겠습니다. 장기금리이고요. 단기금리는 짧은 기간 동안 이 금리로 예치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은행의 상품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예금 상품입니다. 단기금리에 해당이 됩니다. 3년짜리 예금 상품입니다. 장기금리에 해당이 됩니다. 연이율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보통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이율이 조금 낮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금리는 0.5%인데 연이율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장기금리는 연이율로 0.8%, 0.9%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단기금리는 누군가가 이 돈을 맡기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작게 드리는 거고요. 장기금리는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 그렇다면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위험률이 높은 상품에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은행 기준에서도 길게 기다릴 수 있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장기금리가 이자를 더 많이 준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 한번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
경기가 불황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불황이죠. 물론 경기가 불황이라 하지만 불황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기가 호황일 때도 나는 불황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황이다 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되고요. 이렇게 경기가 불황일 때는요. 모두 다 어떻게 하냐면 금리를 낮춥니다. 왜? 다들 힘드니까요.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춥니다. 이유는요.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서 쓰거든요. 그죠? 그러면 대출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대출을 받아서 이 힘든 경기를 살려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입장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경기를 살려보는 사업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기업들이 경기가 힘이 드니까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자를 낮추어서 직원들의 급여를 대출받을 갈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가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금리가 내려간다더라.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야지만 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의 부담이 적다 보니 사실은 경기는 전체적으로 불황이지만 나는 별로 불황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 역시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라는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호황이 되게 되면은요,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겠죠. 채권 가격도 인상이 되게 될 겁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으니 미국의 채권이 인상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만 경기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낮게 주고 시장이 지금 꽁꽁 얼어붙었는데 지금 미국은 경기가 호황이라서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예, 경기가 좋은 미국으로 흘러갈 거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의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네, 미국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요. 우리나라의 경기가 불황이라 하더라도 안타깝게 패권 국가인 미국의 경기가 호황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조금은 금리 인상을 한다더라. 이것이 세계 경제와 연결된 부분이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학생들 어떻게 시험 준비 잘할 수 있겠나요? 아마 어렵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으로 집중 있게 이 주제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요, 충분히 학습한 내용들을 잘 기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시험 문제는 4문제로 나올 겁니다. 이 4문제 중에서 3문제를 작성하실 수 있는 4문제 중 3문제 선택형이고요. 모두 다 서술형으로 문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경기가 불황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 경기가 호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예금을 넣을 때 대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머릿속으로 구상이 되어 있어야지만 아마 이번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단체 톡방에 남겨주세요.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개인 톡방에서는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유는요. 공통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단체 톡방에서, 이유는 형평성을 위해서입니다. 개인 톡방에서 나는 그래도 이건 상관없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남겨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응답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는요. 이것이 본인의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싫어서 거기에다 남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남기지 않도록 할게요. 먼저 평가받는 기준이 되니까요. 형평성을 위해서 시험 질의응답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받냐면요. 단체 톡방에서 받겠습니다. 모두들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우리 시험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그 다음 주에 만날 때는요. 가계부 작성한 거 모두 다 잘 과제방에 올려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작성한 과제를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끝나고 만날게요.